자,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 뵙는데 저도요. 네. 이름만 듣고 네. 살짝 근데 저는 기대했는데 두 번째 직장인 키움증권이요. 맞습니다. 선배님이십니다. 네. 정말 항상 대부분 잘합니다. 다 여성분 처음 보면 여성분들인 줄 많이 아십니다. 기대 많이 네. 기대 많이 네, 했거든요. 이 자리를 비워 사과의 말씀을. 사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워낙 또 네. 좋으니까 자료를 미리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실 부분에 대한 요약을 짧게만 해주신다면? 뭐 지금 방향성이 조금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인내를 하게 되면은 그 결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중순 이후부터는 충분히 맺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다라는 건 이제 어느 위로 보신다면 위로 증시가 올라갈 수 그렇군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요즘에 계속 좀 안 좋은 소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연준 또 긴축해버리면 어쩌나 이거 또 증시 풀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과 우려들 충분히 나올 법한데 지금은 아래로 뺄 자리는 아니다 이 말씀만 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사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네. 증권사들마다 나온 내용들을 보면 3분기는 조금 기세가 이어진다 쪽을 좀 많이 보시다가 4분기 예. 조금 슬로우 다운 그리고 네. 내년은 여전히 확장 기조 유지 이런 톤들이 조금 많은 편이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8월달 시장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7월은 좋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은 약간 지금 주춤한 상태이다 보니까 네. 남은 3분기인 이 9월이 네.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예, 저도 의견을 좀 그렇게 주시나요? 생각하고 있고 9월까지도 그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그 시적인 표현이 되게 부합한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 예, 저 중앙은행장이 그런 표현 쓸 줄은 몰랐었는데 네.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그 어두운 하늘 속에서 별을 보고 가는 존재다라고 좀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지금 9월까지도 계속해서 시장 자체에는 조금 먹구름이 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낭떠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달리 말해서 지수 하단 자체는 뭐 크게 훼손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지금 뭐 중간중간에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인버스 베팅이나 좀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좀 이런 관점을 좀 말씀을 뒤로 드립니다. 후퇴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 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여기 차트 한번 좀 그 보여드리면은 네. 뭐 저희가 이제 보통 펀더멘털이나 뭐 밸류에이션 뭐 이익 이런 이야기들로 보통 이제 증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서도 매매를 하시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기술적 차트 관점에서 봐도 최근에 다행인 점은 121선 저희가 보통 보면 중기 혹은 장기 이제 지지선, 중장기 추세선 이걸로 불리는데 이게 8월 중순쯤에 한번 이제 무너졌다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되돌렸습니다. 네네네. 예. 이게 만약에 이번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도 못 돌렸으면은 이게 조금 9월 달도 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또 작년이랑 좀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거의 뭐 폭격기 바주카포 들고 와서 시장에 쐈긴 네, 했지만 맞아요. 그때만큼 충격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약간 살짝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빠르게 중기 추세선을 되돌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다행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9월 달에도 만만치는 않겠죠. 계속 저희는 뭐 데이터를 보고 연준의 입을 주목하고 이러한 식으로 나가야 되긴 하는데 뭐 이제부터 뭐 말씀을 드릴 텐데 연준의 내부적인 상황과 또 그 증시 제반 환경들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뭐 위기 속에서 뭐 기회는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8월 달을 괴롭혔었던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는 사실 FOMC가 없었으니까 그쵸.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장기물 위주로 미국 채권 금리가 그쵸.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던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다분히 이에 대해서는 네. 조금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저도 8월 달에 시장을 힘들게 했던 게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금리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뭐 4.3 웬만해서 못 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그냥 중간중간에 뚫어버리면서 네네. 시장에서도 여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뭐 금리가 상승했던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와서는 이제 후행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지만 뭐
국채 발행 물량 이런 증가보다는 연준에 대한 정책 경계 심리가 계속해서 좀 높아진 상태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 요즘엔 조금 이제 주인공이 퇴장을 했는데 8월 달에 시장에서 좀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게 유가였었잖아요. 네네. 그 유가가 거의 한 달 동안에 거의 약 20% 가까이 오르면서 유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연준을 불편하게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까지 유발했었는데 그런 유가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 이것들도 금리 상승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마도 지금은 좀 내려왔죠. 4.1 정도로 내려왔는데 10년물 금리가 4.1 정도 내려왔는데 네. 아마도 9월 달과 10월 달 초에는 다시 한번 정거 좀 트라이 하러 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은 조금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주식시장도 불가피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좀 이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8월 네. 시장을 괴롭혔었던 게 뜬금없이 중국 얘기였거든요. 그쵸, 네. 사실 뭐 중국이 별로다라는 거는 상반기에도 우리가 늦춰 알았었고 우리 주가가 오를 때 별로 의식도 안 하다가 네. 8월 달 주가 빠지면서는 네. 중국의 뭐 디폴트 위험부터 시작해서 네네. 경기 부양안도 부족하다 여러 네. 가지 부정적 해석 등이 늘어나다 그쵸. 보니까 왜 오를 때 영향도 안 주던 것들을 왜 우리가 이제서 의식을 해야 되나 이런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이슈는 당분간 계속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주가 하락에 대한 빌미를 찾는 정도였다라고 봐야 저는 될까요? 빌미를 찾는 정도였다라고 보고 있고 9월 달에도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이슈들은 계속 좀 나올 텐데 저는 과거랑 다르게 한국이 중국에 그렇게 많이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8월 달에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빠졌다. 중국 때문에 빠졌다. 이거보다는 그동안의 랠리가 조금 과도했고 뭐 대표적으로 CNN의 피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가 네네네. 극도의 탐욕 영역에서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것도 네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었을 정도로 주가 과열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이런 좀 빌미를 찾고 있는 과정에 그 두 가지 요인들을 떠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크게 이제 앞으로도 제한적인 영향을 좀 증권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제한적인 영향만 좀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실망감들을 많이 했을 뿐더러 또 중국에 대한 자금을 바라보는 글로벌 펀드들의 시각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ETF 쪽에서 좀 니즈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발행 좌수라고 이제 ETF들의 발행 좌수 추이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가 그냥 누적 순매수 이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중국이 포함된 신흥국 지수 ETF의 누적 순매수 추이이고 그다음에 그 파란색 선이 중국이 포함된 거고 분홍색 선이 중국을 뺀 ETF 수급인데 얘네 보시면은 올해 이후로는 완전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보통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야 중국 경기 좋으면 신흥국 좋아서 같이 수급 들어오고 네네. 중국 쪽 안 좋으면 신흥국도 안 좋아지니까 같이 수급 빠져나가고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성격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뭐 ETF를 활용하는 연기금이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야 어차피 신흥국도 좋게 보이는데 이왕 투자할 거 중국 빼고 투자하는 거 어떤가 이런 좀 니즈들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도 과거처럼 중국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한국 쪽에서 수급 대규모 이탈하고 원화도 위안화에 뭐 긴밀하게 연동돼가지고 같이 약세를 보이고 이러한 현상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9월달에 시장 중국의 문제 족쇄에 좀 차여 있을 거긴 하지만 그 족쇄의 무게 자체는 예전만큼은 무겁지 않다. 예전엔 거의 뭐 20kg짜리 이제 족쇄 아령이었다면은 지금은 거의 뭐 10kg 미만, 5kg 이 정도로 좀 족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9월에는 FMC도 있다 보니까 FMC 전후의 시장 반응이라든지 투자 심리의 변화라든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전에 자료 작성할 때 이제 9월 수익률이 전통적으로는 좋지
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자료를 쓸 때 그 핑계를 저걸로 삼았었어요. 우리가 월가 격언 중에 네. 5월에 팔아서 10월에 사라라는 아, 표현이 네. 있었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10월에 사라고 그랬을까? 9월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9월 수익률이 조금 부진한 데다 네, 계절성이 여기- 있죠. 네, 거기에다가 FMC가 있다 보니까 좀 전략 짜는데 조금 고민이 될 때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제 9월달에 그 제 컨셉은 계절성과 패턴이라는 운명과 좀 싸워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계절성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9월이 미국이나 항공보도 별로 좋지 않았고 네네네. 패턴은 FMC 이후에 패턴들이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아, 그랬군요. 이거 그림 한번 보시면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예, 여기 있는 위쪽 이 그림은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위에 뭐냐면은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번 9월 FMC 전후의 주가 등락률을 보니까 그렇군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9월 FMC 뭐 1개월 전, 일주일 전 전일 주가이고 그 등락률이고 네네. 이때는 뭐 그냥 쏘쏘 별 의미가 없었죠. 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FMC 끝나고 당일이랑 일주일 뒤, 1개월 뒤 보면은 뭐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전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없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K 증시답게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음. 더 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FMC 전에는 좀 더 이제 주가 상승률들이 보였었는데 FMC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좀 더 부진한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야, 이 방송으로 나와가지고 9월달 인버스 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제가 왜 싸워야 패턴이랑 계절성이랑 왜 싸워야 되는지 순응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지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도 네네네네. 이 과거 통계상의 데이터만 보면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만한데 그 연준이 지금 처한 내부적인 사항들과 또 그 외 말고도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네. 그래도 이런 운명과 싸워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것도 있겠죠. 지금 저희가 9월달 FMC 때는 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건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미 거의 토토 사이트급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기 CME 패드 와치에서도 네네네네. 9월달에서는 이제 그 동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1월달에 과연 인상을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이거인데 9월 FMC에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시장이 지금 이 회의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동결의 시그널. 아니죠. 인상. 9월달에 우린 동결을 하는데 11월달에 이거 데이터 보니까 뭐 요즘 좀 인상해도 될 것 같고 지표도 잘 나오는데 너네 버틸 수 있지 않겠어? 이러한 식으로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은 9월 FMC에서는 이런 과거의 패턴과 같은 주가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매파 우려했던 만큼의 매파 시그널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연준 내부적으로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네. 예, 이거 이거 어쨌든 지금 이제 네. 마지막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마지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9월, 10월, 11월 이렇게 네.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쵸.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를 얼마나 연준 그 위원들이 답답했냐면은 자기네들도 데이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디스어그리먼트 인덱스 레벨. 네네. 예, 이거 디스어그리먼트 인덱스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물가랑 GDP랑 실업률을 놓고서 연준위원들이 이제 매번 전망을 하잖아요. 네네. 그 전망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얘네들이 지수화를 시켰더라고요. 고맙게도. 이거 1에 수렴하면은 뭐예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네. 얘네들끼리 전망들이 다 맞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아. 위로 올라가면은 전망들이 계속 서로 어긋나고 엇갈린다.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전망들이 계속 좀 어긋나죠. 그 얘네들이 왜 이렇게 어긋날까라고 봤을 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이랑 초록색 선이 이제 그 GDP 성장률이랑 실업률 이쪽인데 이 두 개는 지금 오른쪽 끝에 가서 보시면은 전망들이 거의 좀 맞아지고 있죠. 얘네 다 그렇네요.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네. 가장 크게 나는 게 인플레이션 이쪽이죠.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놓고서 해석이 여기에 대해서 연준연들 사이에서 시각이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봐서 이런 것들 연준 내에서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정말 파월 의장이 발언권이 제일 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매파적으로 시장에 폭격을 할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네. 평가는 숫자상으로는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그에 대한 뭐 중장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에 대해서 지금 2%로 과연 언제 떨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그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도 결국에는 우리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같이 손잡고 고민하고 나아가자 이 정도의 시그널을 줬던 회의가 아니었나, 미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대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걸로만 보자면 뭐 지수는 버틸 힘만 보여준다라면은 땡큐.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지난 뭐 2분기나 현재도 진행되는 이런 액티브한 종목 장세에 네. 대해서 조금 더 무게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군요. 예, 저도 그래서 그 뭐 연말까지만 놓고 막 9월 달도 그렇고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수가 위로 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할지언정 뭐 여러 종목들이 확산돼서 온기가 나눠져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처럼 그냥 가는 업종들만 갔다가 좀 빠졌다가 갔다가 이런 좀 그 순환매 이런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아직은 좀 이른 시기이긴 네. 한데요. 이제는 뭐 올해 정리를 하면 내년에 대한 그림도 그려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올해는 뭐 노랜딩 얘기도 중간에는 등장을 그렇죠. 했었고 네네. 24년 글로벌 경제나 미국 경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논쟁은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네네. 연구님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세요? 저는 일단 낙관적으로 전체적 시장을 바라보는 편인데 그래도 미국 경제는 노랜딩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침체 위험을 겪는다? 네, 소프트 랜딩 정도로 귀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9월달 동결하고 11월달도 계속 동결해 나가면서 이전에 비해서 긴축 기조를 좀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게 소프트랑 하드 사이예요? 아니면 소프트랑 노랜딩 사이예요? 소프트랑 노랜딩 사이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다라는 쪽.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보면 증시 입장에서 반길 만한 시나리오죠. 경기가 그렇네요. 완만히 둔화되면은 물가도 같이 내려가고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들도 다 덜어버리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렇죠. 그 소프트 랜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요즘에도 노랜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그 많이들 보시는 이제 애틀랜타에는 GDP 나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5%대 숫자를 찍어 보니까 5%대도 아니고 5.9.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문가들 뭐 펀드 매니저도 서베이를 봐도 뭐 한 달 전만 해도 침체 올 거야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 네. 8월 달 거 체크해 보니까 침체 없을 거다. 이쪽으로 시각이 좀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분기까지는 데이터가 잘 나오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초과저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7월 말에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100조 원 우리나라 넘게 초과저축 쌓여 있고 네네네네. 그 돈에 뭐 대부분이 뭐 주식시장 들어와 있다. 뭐 더 땡겨도 된다. 이런 것들이 텔레에서도 좀 많이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도 초과저축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초과저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건데 왜 미국이 노랜딩이 아니라 왜 침체에 빠질 거냐 이런 좀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소비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비를 그동안에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줄어드는 건 어쩔 수는 네,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연준에서 한번 추산해 본 데이터인데 그냥 검은색 선 그 미국 쪽의 초과저축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쪽도 초과저축은 이미 거의 고갈 중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3분기 올해 9월이 이제 초과저축이 다 고갈되는 시기이고 이후에는 이전만큼의 소비력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예전보다 보수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고 네네네. 또 항상 저희가 역사적으로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 고금리 사이클 후반부에 보면은 항상 그 고금리 자체로 인한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뭐 3분기에 못 나타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더라도 4분기 퍼도 나타나지 않을까. 연준도 그러한 데이터를 보고서 좀 톤 조절, 톤 다운, 속도 조절 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들어보면 초과저축도 그렇고 소비 여력도 좀 다운될 거고 그러면서 경기도 조금 다운될 거고 살짝 소프트 랜딩을 하는 느낌으로 해서 또 미국 국채 금리도 좀 내려올 거고 네. 뭐 다시 트라이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건 네. 이제 데이터 따라서 그렇다고 보면은 9월도 동결 당연히 동결
11월도 지금 뭐 고용 지표도 부러지는 느낌 졸지 보면 그쵸, 살짝 네네네. 나오고 있고 물가는 뭐 높지만 그건 이제 후행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11월도 동결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다 쪽으로. 네, 저는 그냥 11월에 이번 그 사실상 7월달의 인상이 그냥 금리 인상 사이클 이번에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었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동결이라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미국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매크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까지 그 온기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동조화 자체가 이전보다 좀 더 긴밀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좀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6월, 7월, 8월 이렇게 순매도세를 뭐 크지는 않지만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랜딩이면 전 개인적으로 인플레 내려가고 노랜딩이면 이거는 정말 증시 입장에서도 환호할 만한 시나리오죠. 코스피 하반기 때 4분기에도 3천 가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노랜딩은 아니더라도 아니고 그래도 소프트 랜딩, 소프트 패치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2020년 고생해왔던 그 시기에 반영을 어느 정도 선반영해왔던 완만한 침체, 소프트 랜딩 이거로 그냥 기가 끝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제로 소멸 인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소프트 패치가 나중에야 확정이 되겠죠. 이게 네. 되냐 안 되냐. 근데 12월에서 뭐 내년도 초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미 시장에서는 야 경기 이 정도면 바닥 다 왔다, 바닥치고 올라갈 것 같다 이러한 좀 인식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본 예상 경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이 곧 경기 확장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네, 맞습니다. 뭐 주식 시장도 이제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네. 되는 좀 이런 적극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는 네. 상황이 있다라면은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밸류에 대한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금리도 많이 튀었고 뭐 어닝스 일드 갭 기준으로 네. 보더라도 너무 스프레드가 축소돼서 그렇죠. 네.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투자자들은 듣는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채권이 매력적이다는 얘기를 아니, 계속할 맞죠. 수밖에 네. 없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저도 이것도 저희 전략가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도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뭐 한국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어닝스 일드갭이라고 그냥 주식 대비 채권 대비 주식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네. 이게 지금 오른쪽 끝에 가서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구간이 현재인데 주식의 매력이 채권에 비해서 2004년 이후로 가장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예. 없다죠. 이 차트만 보면 시장 얼마든지 그냥 아래로 빼도 될 만한 차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9월달에 지수를 계속 상단을 못 올라가게 막는 짓누르고 이 있다.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겠죠. 금리가 먼저 빠지거나 그렇죠. 먼저 빠진다. 예. 아니면은 뭐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 이익 개선 좋아져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PR의 역수값이 올라가서 이제 이 그러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을 10월달 좀 중순 이후로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것도 바로 이 숙제가 해결이 되는 시점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가 빠지는 게 먼저일까요? 기업 실적이 올라오는 게 먼저일까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금리 고점은 10월달에 한번 볼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타이밍상, 금리 쪽이네요. 예, 그러면은. 금리 쪽이 조금 먼저 가지 않을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10월 달에 금리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9월 FOMC 끝나고 나서 시장은 이제 10월달에 뭐 초반에 고용이랑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서 또 확인하자. 판단을 네. 하겠죠. 그때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테마주들 네. 사실 2분기하고 3분기 이 종목 장세에 대한 결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2분기는 어쩌면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리고 그렇죠. 조선기계 이런 네. 식으로 뭔가 그래도 스토리나 산업에 대한 변화 뭐 기업 그렇죠. 실적 이런 네.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움직이다가 네. 여름 이후로는 조금은 실적 쪽보다는 말 그대로 뭐 순수과학 네. 쪽의 어떤 발전 과정 등에 네. 대한 뉴스만을 가지고 네. 주가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결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네. 이제 9월은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근데 테마주 투자하는 것 자체는 지금 그런 테마주들은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렵죠. 예, 맥신도 그렇고 뭐 초전도체도 양자. 그렇고 예, 양자. 그런 오염수. 예. 오염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로 삼기가 되게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게 되면 어쩔래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좀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초전도체가 확실히 개발이 되면은 뭐 인류의 뭐 비약적인 발전이 이를 텐데 너 그거 베팅 안 했을 때 그 업사이드 어떡할래? 리스크 어떻게 감당할래? 이런 식이 이제 그 초전도체를 포함해서 테마주들의 하나의 그 먹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테마주들 요즘의 특성들을 보면은 솔직히 정말로 그 능숙한 분 아니면은 네. 손이 안 나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마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고 뭐 정찰대 정도는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이 테마주에 타서 예전에 이차돈처럼 뭐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 이러한 전략들은 이런 그 뉴스에 가까운 그냥 재료에 가까운 테마주들에겐 별로 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고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내가 이렇게 순환매 장세 속에서 특정 테마를 잡고 가는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기존 주도주들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이 둘 간에 아마도 제가 알력 다툼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 주인공 골라가지고 잡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 업종이든 어떤 주도 업종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쭉쭉 못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이든 목에 차가지고 한번 주가 쉬었다 하고 그거 쉬는 타이밍에 다른 업종, 다른 테마주도 가고 이러한 장세가 한두 달 정도는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그렇게 손바뀜 빠르게 매매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라. 주인공 하나 잡아서 들고 가시라. 좀 이 말씀. 그러면은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가치 쪽보다는 성장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의견이겠네요. 굳이 구별을 하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성장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성장주라는 거는 금리에 대한 지금 부담감들이 있긴 하죠. 남아 있기는 이제 한데 방향성이 내려가는 걸 기대를 해야 그렇죠. 하니까. 예, 금리 근데 고점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채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의 다 왔다라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길어봤자 9월이나 10월 좀 더 길어도 11월 달에는 그 고점을 찍을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성장주 베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사실 지금 조금 핵심은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는 거는 모두의 공통 그쵸. 분모가 다 형성이 된 것 같고 얼마나 길게 갈 거냐 그쵸. 여길로 이제 화두가 좀 옮겨가는 것 하이어포 같은데 롱걸 막 이런 용어가 네, 나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를 딱 들으면은 노랜딩에서 소프트 랜딩, 소프티시 랜딩 사이 네. 그 정도로 간다고 하면 네. 미국의 성장률은 천천히 떨어지면서 네. 굉장히 괜찮고 물가도 잡힌다고 하면 네. 고금리가 굉장히 오래 간다. 굳이 연준이 이거를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뭐 내릴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금리를 올렸던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네. 그렇죠. 경기가 예전에 보통 저희가 지금 2022년 이 사이클 말고 네. 그 전 사이클을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핵심적인 배경은 인플레 뭐 이런 거보다는 2%대 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거 시키려고 금리 인상을 했던 거고 네. 경기가 갑자기 침체로 가니까 그거 잡으려고 인하를 했던 건데 자,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상 인하를 결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작년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역대급 속도로 인상을 했던 것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상을 한 게 아니라 인플레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아니게 된 너무나 빨리빨리 올라오니까 이거 뒤늦게라도 잡으려고 공격적으로 올렸던 거고 만약에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되면은 물가 이제 정말 2%대로 내려가겠구나 경기도 둔화되고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2%대로 내려가겠구나 이러한 좀 자신감 인식들이 그들 사이에 형성이 되면은 경기가 굳이 뭐 침체로 안 가더라도 제가 됐을 때는 주린이어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GDP나 뭐 성장 자체가 굉장히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2%만 되면 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위에 뭔가가 꺾여야지 인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2%딱 가자마자 인하를 할 거는 아니다. 아,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 아마도 지금 뭐 좀 먼 미래 이야기일 텐데 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한 중순쯤 넘어가면은
시장 내년도 중순. 예, 난 뭐 그냥 상반기 지나면은 네. 쉽게 말해 잘라서 상반기 지나면은 주식 시장이건 채권 시장이건 연준이 금리 얼마만큼 인하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중립금리 수준으로 낮출 그렇죠. 예, 거냐, 얼마나 아니면은, 인하할 것인가 이 문제로 예, 넘어간다. 최종 그 바닥은 어딜까? 그렇죠. 금리 바닥은 예. 어딜까? 중립금리야 이해할 거냐 그 전일 거냐로 그쵸. 먼저 시작을 예, 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2%대 물가 딱 안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 얘기를 하다가 금리 이야기까지. 저는 이제 즐겨보던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포레스트 검프. 네. 아, 예. 라고. Run, Forrest, 예, run.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중간에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실현을 당해서 이유 없이 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계속 뛰기만 하죠. 근데 어느덧 뛰는 상황이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뒤에 이제 추종자들이 다 따라다니죠. 따라다니잖아요. 예, 맞죠. 저는 그 장면 볼 때 이렇게 테마주 투자하고 잘 이렇게 오버래핑이 돼요. 뭐 맞습니다. 네, 예. 뭔가 있겠지 그래요? 저 사람이 네. 뛰면서.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멈추니까 그때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허무한 답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는. 네, 맞습니다. 뭐라 그러죠? I just run. 예, 그냥 네. 그냥 뛰었다라는 어떤 얘기를 근데 했는데 그게 더 멋있어 보이네. 역시 테마. 되게 테마주 비유 되게 그거 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되게 적절히 와닿습니다. 예, 검프와 포레스트 검프. 테마주의 비유. 네. 어. 그 테마주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네. 이제 그 약간의 볼링 치는 거랑 비슷하게 아, 그럼요. 볼링 다음번에 꼭 스트라이크 칠 것 같은 이제 그럼요. 기분으로 테마주 그냥 투자도 하는 건데. 그만의 맛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쵸.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얘기할 건 이거는 아니고.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네. 개인적으로 그 뉴스 그냥 네. 헤드라인만 봤는데 최근에 뉴스 중에 테마주 투자하는 개미들 비난하지 말아라. 아, 그럼 어디 물려 있으란 얘기냐 이런 그렇죠. 식인데 저도 저는 그것도 공감해요. 투자하는 입장에 주식시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손실 위험만 낮추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이것만 하면 그쵸. 되는 거겠죠. 그리고 비중 적게 해서 재밌게.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막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늘린다라든지 그러면 신용 이제 쓰고 문제가- 이러는 거는 하지 그거는 말아야 진짜 되는데 아예 안 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런 뷰 전망? 네. 뭐 지금 미국 얘기 쭉 그쵸, 해주셨으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크게 높게 네. 좀 따라가는 건지. 네, 아마도 미국이랑 좀 더 연동이 많이 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역시나 뭐 미국도 비슷하지만 그 한국도 4분기부터는 좀 더 이제 그 정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힘들이 강해지는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이 더 시장 괜찮을 거다. 올해 하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는 너무 좋았었고 하반기 때는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는 모습이었는데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좀 더 그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네. 인덱스가 20% 그쵸.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 안을 뜯어보면은 역시 뭐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소재 부분이라든지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IT 네. 또 의외로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포함된 산업재해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연간 수익률 20%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내년 시장도 그러면 10% 이상의 시장이 상승이 나오려면 네. 적어도 2차 전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선이나 이런 정도의 파급력 있는 산업 등의 등장이 필요할 네, 뭐 거지 자동차가 않습니까? 됐건 이제 그런 그 중무장대 산업들의 좀 시총 큰 업종들의 그 부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그러면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올해 주도주가 연속될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은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을 바라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말하면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은 기존 주도주가 쉰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또 될 수도 있어서 다시는 못 볼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도 네네네,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네. 뭐에 조금 더 연구원님은 의견을 두고 저는 기존을 두시나요? 내년은 솔직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서 연간 전망 준비하겠죠. 그렇죠. 예, 올해까지 그렇죠. 올해까지는 그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서로 이제 그 신구 대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며칠 반도체 올랐다가 며칠 2차 전지 올랐다가 이 순환을 반복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뭐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선 숫자가 가시적이니까. 그렇죠. 가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진입할 만한 그 가격
그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도 초까지도 반도체 쪽들 좀 좋게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금리적인 측면, 성장주라는 스타일적인 측면에 접근해 봤을 때 그동안 계속 이제 자리를 내줬던 코스닥에서 자리를 이제 주도주의 자리를 내줬던 바이오 쪽도 바이오. 예, 이제는 뭐 네네. 더 빠질 염려는 없다. 거의 3년 4년 정도 쉰 상태이고 수급 자체도 많이 비어 있고 이런 상태고, 금리까지도 이제 다 왔다라는 인식 속에 내년도부터 내려간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면은 바이오 같은 것들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네네. 내년도 내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 네. 그 내년 뭐 금리도 말씀 주셨고 또 실적도 말씀을 네. 주셨지만 이벤트적인 부분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총선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반기라고 하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올해는 동주화 쪽이 맞았던 네. 것 같은데 내년도 그러면 동주화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년은 조금 더 어떤 선택적인 대응을 하는 거가 필요할지, 요거 마지막으로 조금 한국 말씀 주시면 총선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어차피 총선은 또 역시나 하다 보면 결국에는 테마주로 좀 귀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수 방향성에 그렇게 국내나 미국 물론이고 국내 쪽의 방향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년도 테마주. 예,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오히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내년 말고 내후년도에 차별화된 탈동조화를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건 이제 어차피 지금 시점으로부터 거의 1년 넘어야지, 2년 정도 돼야지 나온 일이니까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방향성 자체는 같이 귀속돼서 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네. 지금 뭐 중국도 뭐 거슬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컨트롤러블 한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고 미국도 뭐 이렇게 서서히 네. 내려오면서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하면 네. 생각하시는 연구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그래도 요건 조금 깨림칙해서 뭔가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와, 그게 제일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만약 제일 깨림칙한 거는 역시나 연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연준?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시장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실제로 인상을 해버리면은 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전망들이 다 틀려버리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깨림칙한 부분인데, 그 확률상으로 그냥 정성적인 확률을 매겨봤을 때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되게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1,000 가나요? 언젠가는 가겠죠. 시간의 문제겠죠.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 빼라, 제 개념 없다 이렇게 말씀.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드릴까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오늘.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닙니다. 네. 자료도 너무 딱 직관적으로 네. 좋게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처음 뵙는데 팬이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